이번 시간에는 대종사님께서 왜 서울에 오셨을까? 제 생각으로는 시국 관찰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 조선 총독부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데 오셔서 시국에 돌아가는 것을 직접 보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라도 미래 세상을 전망하셨던 거. 전망은 뭐예요? 우리가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성이요, 산이에요. 서울 경성이라는 산을 대종사님께서 참 등반을 하셔가지고 그 위에서 쫙 그 미래를 바라보신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국 관찰, 미래 전망, 이게 이제 미래 그 교단을 끌어가도 어떤 미래 지향적으로 가셔야 되고, 사회, 세상도 그걸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세 번으로 나눠요. 우리가 일제 강제에 의해서 강점됐던 이 시기인데, 3.1운동 전까지가 제 1기로 본다면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1936년쯤까지 해서 문화 통치기를 합니다. 약간 내용적으로 풀어주면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기간이고, 나머지 세 3기가 1937년 이후 황국 식민화 시기, 이때 이제 막 중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생기고 막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때 소태산 대종사가 이때 내왕한 경성은요, 아무래도 이 시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시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 계절 변화 같이 변동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한국 사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위에 센 데가 일제죠, 일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경찰력입니다. 경찰력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경찰력이라는 게. 그리고 그 일제의 거기에 기생이라고 하면 되나? 기생하는 또 강자가 있어요. 그리고 착취와 탄압의 대상인 일반 사람. 이게 대충 크게는 이 정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어디에 속하나? 여기에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경성은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어쩌면 착취의 대상이고 또는 소비 시장이었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러한 곳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이 교재 38쪽 펴보세요. 38쪽.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을 하십니다. 이건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설이에요. 이공주가, 개동 이공주가에서 이 설하시죠. 이건 아무나 설하는 법설이 아니에요. 이런 법설은. 그래서 이런 법설은 옛날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씩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약자로서 강자되는 이 법문. 그러니까, 이런 거창한 어쩐 강자도 앞으로 더 그런 일을 하지, 대종사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강자들 그렇게 제국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탄압해서 그런 고열만 같은 일을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어떻든 강자는 강자대로 가고 약자는 또 나름대로 지혜롭게 강자가 되는 길을 걸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법설인데, 저는 앞으로 대종사님의 이야기 있죠, 이야기. 소태산 하면은 강자학자 진화상용법이 저는
한국 사회에 그냥 이건 소태산의 작품이야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라도 한국 사회에 탁 박혀야 돼요. 소태산 법설을 막 10가지, 20가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 법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성을 오셔서 실제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 시제가 그 대각 원년에 이 최초 법어를 설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자학자 진화서병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갑동리, 을동리를 통해서 설해 준 것인 바로 서울입니다. 그러면 서울 대종사님께서 서울에서 보신 감상이에요. 시국관, 미래 전망관 이런 겁니다. 이걸 보면 대종사님은 한편으로는 민족을 위하면서도 민족주의에 또 국한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의 이 포부를 우리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적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공 않고는 대종사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냥 사탕같이 던져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가 마음 공부에 힘을 길러야 대종사님과 교감이 이렇게 되고 그 일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협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일제를, 그러면 대종사님이 볼 때 일제는요, 부당한 강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대종사님 편을 한다면 정당한 강자가 돼야 되죠. 그 길을 이제 대종사님은 제시를 하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대종사님은요, 굉장히 불온한 사상가입니다. 일제 입장에서. 우리가 현재, 저부터 그래요. 나는 과연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불온한가? 나는 불온하지 않아요. 가만히 두어도요, 아무 방해가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놈이 딱 있으면은 교단이 저는 불온한 놈. 또는 한국 사회가 저 불온한 사람은 어떻게 어디다가 좀 치워버려야겠는데? 이런 말을 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저도. 불온해야죠. 말 잘 듣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불온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면 3.1운동 이후에 1931년에 아마 만주전쟁이 일어나고 일제가 벌어집니다. 1937년 이후에 중일전쟁, 이 1937년 중요합니다. 이때도 1937년 이후에 원불교 안에도요, 우리 그 불법 그대 대종사님 당대의 역사에 있어서 37년 이후에 계절이 가을 정도 됐는데 겨울로 확 바뀌는 거예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됐는데 또 중간에 1935년에 조선의 유사종교라는 책이 발간이 돼 갖고 이제 교단도 신종교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탄압의 근거가 돼요. 그다음에 1938년에 해산령. 그러니까 그냥 나가. 그러면 모든 걸 다 놔놓고 재산권 행사도 없이 다 나가야 돼. 이러한 일촉즉발의 이러한 생각인데 이러한 일제의 행동을 봤을 때 이게 군국주의, 우리가 군사력으로 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요즘 세계도 좀 더 군국주의화되고 독재적 성향이 세상이 지금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세계적 문제가 다시 되고 있는데 이걸 세계가 지혜롭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참 고민이에요. 안 그러면 가장 약한 대중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언제나 뭐가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이건 다 증명을 해요. 이럴 때 이걸 좀 보면은 패권국이라는 게 있어요. 패권국. 이게 헤게모니를 가졌는데 이 강자학자 진화사행 요법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 실현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지. 근데 이거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대행사님께서 현실을 모르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봐도 이 패권국이 있어요.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력, 군사적으로 힘이 센 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 주변에 불만족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그래도 동의하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서 그럴 때 이런 국가가 패권국이 되고 패권국이 그래도 불평이지만 심판에 경기하면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합니다. 만일 이게 없으면은 정말 약육강식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자약자 진화상요법도 이렇게 뭔가 합니까? 그걸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뭡니까? 그냥 유토피아적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강약이라는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으면 그 패권국이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근데 그 리더십이 뭐냐? 대종사님께서 자리타의 도로서 그래도 잘 운영해 가라는 걸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국주의 강자인 이 일제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대종사님께서는 관찰하고 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약자로서 강자되는 이 법설은 단순히 그러니까 약자로 강자되는 내용을 보면은 갑동리, 을동리 나오잖아요. 우리 요즘은 갑질이라고 해서 갑이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저도 옛날에 그 경성전에 잘 쓰다가 어느 한 대목을 반대로 써놨어요.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그 쓴지도 모르게 쓴 거죠. 그래서 그걸 고친다고 막 다 책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고쳐갖고. 대종사님이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설에서는 갑동리가 약자고 을동리가 강자예요. 반대예요. 그것도 유심해서 봐야 됩니다. 유심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정만품 5장에서 조선이 갱조선, 조선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겠죠. 새로운 조선. 다시 조선. 그 다음에 그 대종경 정만품 23장에 보면 정신의 지도국.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서울이라는 서울의 이 경성에서 있는, 이 제국주의, 특히 조선 총독부가 있는 이러한 막강한 힘에 이 속에서 대종사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에게 비전만 제시한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인식을 해놓고 이러한 주장은요, 향후, 우리들이 지금도 미래를 읽어가는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이 교재 40쪽 펴보세요. 40쪽에 펴면 여기 파란색 글씨에 뭐가 있냐면은 조강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자매지예요. 조강일보에서 그 백백교 사건이 생겨요. 그 당대 백백교 사건에서 신도들 막 죽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건을 빌미로 이제 유사종교를 하는데 1번으로 어디를 선택하냐면요, 불법연구회를 선택해요. 와, 그래도 1번으로 선택했어요. 1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총부에 회의 있듯이 거기 있는 교무님들이 대부분 익산총부로 내려가고 거기에 이제 박창기 선진이 거기 계셨는데 거기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해놓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요즘도 신문 기사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요 법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해요. 회의에서 대종사님 법설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더구나 이번 기사 내용을 보건대 근자 사교 백백교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이 기회에
어떠한 기자의 일시적 호기심에서 철 모르는 붓장난을 한 것인 듯하니 이를 모르는 듯 일소 한번 웃고 넘어가는 것은 좋으나 적어도 반만의 대중을 가진 단체의 체면상 그와 같이 무근한 말을 듣고 그저 묵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과 상대하여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금일이라도 사람이 가서 본회의 취지와 실행사업을 철저히 설명하여 그 회사의 오해를 일소하고 그 인식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 해결을 하는 데도 있어서요, 투쟁적 그것을 이렇게 삼가하고 어떻게 하냐. 결국은 강자와 약자. 여기도 신문사가 강자죠. 저희 입장에서 약자고 자리타가 되도록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해라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이 방문사가 나와요. 여기 이제 방문사 지금 신라호텔 자리인데 여기도 참 어찌 보면 거기에 주지가 우에노, 상야노사가 있는데 상야노사를 결국은 감동시키죠. 감동시켜서 상야노사를 감동시켜서 결국은 불법 연구의 본의를 그들도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소태산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도 합니다. 어쨌든 소태산 대종사의 역사인식은 식민사관은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고 민족 해방투쟁사도 아니고 민족 자존심만 세우는 대종사님 자존심 구길 때는 엄청 구깁니다. 그건 뭐 무릎을 꿇어서라도 할 일 있으면 그리고 근데 민족사관적인 입장도 아닌데 이런 것을 대종사님이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의 이런 입장으로 진행한 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은요, 강약이 대립하는 최전선으로 대종사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이라는 근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은요, 이 땅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남북 문제는요, 남북 분단의 문제는 세계사적 안목에 봤을 때 세계사적 문제의 어떤 우리 이 국지적 어떤 고리에 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백낙정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주장하고요. 정산종사님도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정산종사님 이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정산종사님께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시대적 가르침이 이렇게 돼요. 세계 전쟁의 시초는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된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후일에는 한국 사람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힘없는 한국으로서 세계에 드러낼 것이 별로 없다고 봐요. 오직 도덕으로서 세계 제일이 될 것이다. 도덕의 부모국 입장이죠. 근데 이 도덕은 어떤 도덕이냐? 우리가 말 조심히 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도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언어가 너무 오염돼 가지고 원래 우리는 도를 실행하는 발현에서 덕을 나누는 이런 도현현을 덕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냐면 정산중사가 세계 전쟁의 시초는 이 어마어마한 말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갑오 동학난, 이게 우리가 현재는 갑오 농민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청일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러일전쟁. 일본이 나중에 패권을 하려고 러일전쟁이 일어나요. 하고 또 일본 이겨요. 그리고 이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요. 정산님 선생님 어떻게 이걸 꿰투신 걸 모르겠어요. 일어난 후 남북이 막혀 있다가 사실은 이 세계 2차 대전의 산물이 남북분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북이 막혀 있다가 앞으로 다시 남북이 트이면서 이 트인다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게 자리이타가 되도록. 이게 험난한 길이죠. 세계가 크게 움직여
이렇게 되면 세계가 크게 움직여 한국에서 모든 분쟁의 종결을 짓게 될 것이다. 거창한 말씀. 이런 얘기를 정산종사. 근데 이런 정산종사 이런 관점은요, 대종사님이 서울의 내왕암시나 보는 이 시국관 있죠? 이게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이 정신의 지도국이 될 것이다. 도덕의 부모국은 정산종사님 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정산종사님 말씀에 종교의 부모국이 있고 도덕으로, 여기도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뒤에 제자들의 그 말씀을 보면 도덕의 부모국이 제자들의 추모담에 등장해요. 그래서 아마 정산종사님 때 발생되고 이걸 이어서 대산종사님이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서울은요, 바로 앞으로 우리가 서울이라는 그 경성, 그 대종사님 당대 때 서울을 읽는 대종사님의 관점, 강자학자 진화상요법, 이 시각으로 지금의 문제도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계속 그것을 이어왔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시국관, 그 다음에 정세관, 그 다음에 미래 전망하는 이 관점은 그걸 통해서 지금도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라고 되물어야 된다. 계속 묻고 질문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써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제목 잘 보세요. 책을 쓸 때 제목을 지은 이는요, 엄청 고민해서 집니다. 두 번째가 시국관찰 및 미래세상 전망지가 경성이다. 그럼 세 번째는 모든 제도와 문물의 탐방지다. 대종사님 서울에 오시면요, 가만히 안 계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요, 방한퉁수라요, 교당에 있으면 잘 안 나가요. 나오라고도 잘 안 나가요.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좀. 그래서, 붙임성이 별로 없고, 그래요. 이제 이게 대중 앞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또 붙임성이 좋은 사람도 못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호기심이 호기심이라고 말해야 맞나요? 하여간 새로운 것을 직접 인파이트로 붙지 않으면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 엄청난 그 구도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구도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요, 평생 진행되는 거죠. 구도심의 만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기름 넣을 때 우리가 가득 담아주세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 우리 기록상에는 천도교, 대교당, 남산공원, 방문사터 이런 데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 대각사, 조계사, 기타 등등 특히 학교단체 이런 많은 것을 가셨다고 합니다. 왜 이걸 알게 되냐면 제자들과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요, 물어보는 거 보면 너무나 잘하셔요. 질문을 보면 그것을 갑자기 그냥 대각 하시니까 샥 알아줘요. 안 그래요. 대각의 안목으로 끊임없이 공부하신 거예요. 이걸 적공이라 하죠. 그런 거 보면은 다 탐방하시고 경험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랬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천도교 대교당의 탐방입니다. 방문입니다. 심고, 교당, 총부 이런 말은 천도교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또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차용했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그 경성의 상경, 어느 날 경성에 상경한 정산종사 송교와 용담무사를 보는데 정산종사님이 읽으면 대종사님께서 그걸 새겨요. 한 대목 읽으면 대종사님이 새겨. 갖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 와, 나 이런 거 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이게 상상을 해봐요. 야. 그리고 그 책이 낡아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영신, 융타오님에게
베껴 쓰도록 합니다. 또 동경대정뿐만 아니라 천지공사기라고 해서 증산선생 그것도 이 경성에서 보셔요. 이것도. 요 얘기는 숭산 아드님 박방전 그분의 증언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시고 이런 분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과 천도교우 문물, 제도, 경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천도교라고 하지만 천도교 현실은 동학이죠. 동학과 천도교에 되는 것도 현장도 지금 대교당이라고 하잖아요. 천도교 대교당. 이곳에서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보셨다.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불교개혁, 대종사님께서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시는데, 이건 변산해서 쓰셨는데, 이 불교개혁의 그 주역은 우리 만의 한용운을 비껴갈 수 없어요. 근데 한용운 선생님의, 한용운 스님이라고 해야죠. 한용운 만해의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불교 유신론과 불교대전이 있어요. 불교대전. 근데 이 책이 불교대전을 대종사님께서 대각 후에 보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불교대전 지은 지가 대종사님 대각 그때 얼마 안 돼요. 쫙 부산 통도사에서 출판을 하는데, 이게 대종사님 손에까지 들어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돼야 돼요. 이게 백학명 스님이 매개라고 봅니다. 백학명 스님하고 한용운 선생님 아주 불교 혁신론자의 그런 통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용운 선생님께서 백학명 스님 만나기 위해서 고창, 양진암,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청량산, 문수사의 산내 암자인 이 양진암까지 오신 것은 맞죠? 네. 오신 것은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리고 약간 의심한데 변산에 오시지 않았을까? 만약 변산에 오셨으면요, 백학명, 한용운, 소태산 세 분이 그 일정한 공간에 계신 겁니다. 이분들이 대개 나이가 띠동갑식이에요. 띠동갑식. 이런 것도 아마 이제 이건 추론이지만, 근데 이 책에 대각하시고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조선불교 유신론은 조선불교 혁신론에 대종사님 굉장히 참고하실 거라고 보고요. 불교대전의 내용은요, 그게 굉장히 요약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조선불교 혁신론과 불교정전 이런 저작에 직간접 영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계사도 이 한용운 스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특히 지금 나중에 가보지만 계동 이공주가 북총 거기에 성상원 백 밑에 정도 돼요. 아래쪽 정도 되는데, 거기에 유심이라는 출판사죠. 이게 잡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잡지 우리 현재 초기 간행물 있죠. 얼마통신 월보 회보라는 것도 이런 어떤 문화적인 자극이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건 만해의 불교 개혁 작업과 잡지 출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선불교 유신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교감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우회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백용성의 대각사. 또, 왜냐하면 대각사의 신자였던 민자연화, 이성각, 김영신 이런 분이 대각사 신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 이제 귀의하게 되면 대각사를 안 갈 리가 없죠. 어쨌든, 근데 그게 우리가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걸 이렇게 보냐면은, 우리가 불법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이런 말 쓰죠, 우리가. 근데 대각사에서는 백용성 스님은 불교적 생활화, 불교적 대중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불교적 지성화, 이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경전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에 굉장히 하십니다. 이런 것들도 대종사님께서 우회 안 하셨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봤을 거라고 하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벤치마킹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대각사에 법당에 오르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가, 이렇게 참불가,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익산총부에서도 진정리화가 오르간을 선물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걸 지금 현재 그 총부에 가보면, 금강원에 오르간이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오르간을 놓고 대종사님의 설법이 있어요. 오르간을 소재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대종사님은, 그리고 나중에 원기 24년 1939년에 경성의 이화여정 교수였던 김세영 작곡가를 통해서 교가의 16곡을 작곡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 당대 때 이 서양 음악을 도입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과거 전통에 묶여 있으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뭐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놈,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저항해요.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제가 엎어갖고 이렇게 꽉 누르려고. 그렇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융통, 이렇게 트인, 광대한 사고가 없이는 이거 도입하기가 쉽지 않고, 이 전통을 해서 우리가 불교계 최초 현대적 성가집을 원불교에서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아마도 소태사는 경성 일대의 성당, 교회, 저는 이 서양 음악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수용하시는 거 보면요, 다 보고 다니신 것입니다. 학교요? 학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 학교제도를 생각보다 초기 법설에 보면 학교에 과목 같은 경우도 대종사님이 막 말합니다. 뭣도 배우지 않냐, 뭣도. 그러면 이걸 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법복,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무님들 법복 이렇게 착용하잖아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막 법복을 그때 이제 이렇게 사진 보면은 약간 속이 비치는 검정색 사진, 우리 대종사님 당대 사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행복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왜 행복이라고 했을까? 행할 행자? 뭐가 없어요. 제가 이게, 사막을 행하라. 사은 보은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행하라. 이건 있고 잘 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거 할까?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법복을 처음에는 방문사, 일제 사찰인 방문사에서 법복과 법락을 구입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보면은 이게 일자 법락 있죠? 이게 이제 일본풍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대종사님은 일제라고 특별히 거부하는 게 없습니다. 좋으면 씁니다. 저도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일본 거라고 좋은 데 안 쓰고, 중국 거라고 좋은 데 안 쓰고, 그런 거하고 항상 봐요. 하지만 저도 아마 이 시대의 어떤 그게 끌려다니겠지. 그러나 덜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어도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항상 대종사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갖다 써요, 대종사님이. 근데
지금 그 한국 전통에서 쓰는 그 있잖아요. 이 스님들이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생활하는 사람한테 불편해요. 솔직히 불편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불교가 솔직히 말해서 생활불교 이렇게 생활 밀착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이 편리하게 좀 돼 있어. 그냥 딱 걸치면 끝난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운사님은 사용했다고 저는 봐요. 갖고 이게 뭐 사진 보고 막 일본풍이 있다 말하면은 제가 좀 깨웠던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의 마음으로 접근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님이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착용이 쉽죠. 만약 이걸 제가 막 우리도 막 이렇게 막 딱 둘러가지고 막 하고 하면은 내가 잘 안 해. 지금도 이렇게 범락서라면 제 성격상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더 그렇겠죠. 이런 것도 지금 쓰는 것도 우리 전통보다는 일본 불교 쪽에 양식이 더 많아요. 이렇게 현에 우리 법락 있죠. 법복은 굉장히 일본 그쪽 법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민성경님에게 근데 왜 이거냐면 이분이 옛날에 그 양반집 출신이라 관복을 만들어 봤던 그 시어머니와 같이 관복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관복을 만들어 보도록 그래서 우리 현재 법복도 약간 관복의 그 디자인이 좀 있어요.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동진아 육타오님께 또 육타오님도 궁중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만들어 봐라 이런 것을 제자들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근데 이것도 곳곳에 이렇게 견문을 통해서 그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갖다가 잘 활용한다. 좀 더 이제 우리의 좋은 것 지금도 계속 더 좋게끔 해 가야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대종사님 당대 목탁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좌정도 안 썼어요. 죽비는 썼습니다. 죽비는 생각보다 일찍 사용하십니다. 반야심경 했까 안 했을까요? 초창기 하시다가 익산총부 건설하고 일정 기간 잠깐 하시다가 반야심경 안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법설이나 이런 걸로 대치를 합니다. 한참 가다 아까 1937년 있죠? 이 이후에 다시 반야심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대종사님 당대에 막 절대적으로 했다. 이건 또 역사적 사실에서는 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반야심경을 해서 불법 주체의 근간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문제고 또는 굳이 반야심경을 안 해도 불법 주체를 해서 우리식의 문화를 더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굳이 뭐가 정답이고 아니고는 없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모든 제도와 문물을 탐방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제가 농담으로 말합니다. 우리들이 조형물을 만들면 이제 불교 색깔, 그런 거 있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현대 조각을 도입해서 우리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대종사님 시각으로 보는 거죠. 대종사님 당대는 연부를 하면 북을 쳤어요. 북을 쳐보면 그 웅장함이 있어요. 간혹 북을 쳐도 좋습니다. 굉장히 웅장해요. 학교제도 아까 말했죠. 아마 경성 제국대학 가까워요. 저는 가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험이 불교 전수학원 학교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기능도 있고 고등학교 기능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대종사님께서 꿈꾸고 시행하려고 하시는데 안 봐요? 안 보고 야 그거 해라 이렇게 그럴 뿐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가서 보시고 병원도
세우시려고 했거든요. 병원도 그 당신이 아파서도 서울에서도 그 습종 때문에 서울에서도 병원 다닌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대종사님은 문무릇 탐방과 이를 수용하는 자세인데요. 어쨌든 어찌 보면 이것이 정신개벽의 이 대각의 안목으로 문물마저도 통합 활용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성은 대종사님의 어떤 거?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문제를 대종사님의 시각으로 탐방하고 연마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안목이 이 경성에 있어요. 그걸 지금 진행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래서 이렇게 소태산에게 서울은 이렇게 중요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교재 51쪽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맨 밑에 경성은 이처럼 소태산에게 있어 불교 혁신의 탐구지였으며 더 나아가 종교 개혁의 연마지였다. 그렇죠. 각 종교들 쭉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선용할 것인가. 이게 그 제도도요, 대종산 입장에서는요, 물질이에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말로, 항복시키는 거죠. 이게 개혁. 그 대상으로도 보신 것이다. 하물며, 일본 불교마저도 공부의 대상이었다. 와, 이건 확실히 대강열애의 우리 정전에 있는 출가의 이상은 돼야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이게 범락, 이것도 이게 편리하면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에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쓰는 것이고요. 저기 뭡니까?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런 제도가 좋으면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이 트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죠. 이게 정신개벽의 안목으로 이런 것까지 서울에서도 계속 대종사님은 공부하고 탐구하고 했던 것이다. 생활과 밀착된 일본 불교는 소태산의 관심 사항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런 면에서는 내가 활용하면 좋겠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또한 의식복, 각종 종교 도구, 특히 서양 음악, 또 아마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도 가보셨을 거이고, 아니, 대종사님 대각전에도 교회 가보시고 했지만,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가보시고, 그걸 통해서 관찰도 하시고, 저런 음악은 수용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근대적 교육제도,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그 사유 중에 뭐가 있어요? 타자녀 교육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교육에 대해 무척 관심을 가져요. 소태산 대종사에게 그러한 서울의 모든 근대 문물과 제도와 어떠한 그 사상 이런 것들은 다 연마와 공부의 대상이었다. 지금 대종사님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서울이라는 이 한국의 중심에서부터 파생되는 지금의 물질 문명이라든지 사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의 대상으로 우리는 삼고 있나? 우리가 지금 의도로 던질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뒤에 4장까지 마쳐야 되는데 4장까지 하자고 나오면 큰일 날 것 같고 한번 미루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시간을 더 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